국회가 드디어 정상화의 첫 발을 뗐습니다.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여야 내부는 여전히 경쟁과 권력 게임이 치열한 상황입니다. 네, 민주당은 광산구 의장 자리를 제비뽑기로 진행을 했습니다. 참 당황스럽고 답답하기도 한 상황인데 오늘은 젊은 시각을 가진 정준호 변호사와 함께 정치권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, 우선 한 달 넘게 공전하던 국회가 이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김진표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선출을 하면서 국회 정상화의 첫 발을 뗐는데요. 아무래도 여야 모두 이 국회 원구성에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은 부담을 가진 듯해요. 특히 이제 여당이긴 하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소야대 정국이거든요. 그렇다고 하면 원구성을 마냥 늦추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임기 내내 좀 국정 안정에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의장 선출에는 좀 긴급하게 타협을 한 모양새입니다. 네, 일단 시작은 했지만 여전히 사개특위 구성이나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갈등의 불씨가 좀 남아 있는 것 같거든요. 여전히 오늘 뉴스에서도 여러 이제 여야 원내대표가 다 이제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다 한마디씩 코멘트를 하기도 했었는데요. 본격적인 전선은 이제 법사위원장을 누가 가져가고 사개특위로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이 네. 부분이 됐는데 그러나 또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건 국회의장이 이제 선출이 됐기 때문에 원내 중재자가 생겨서 어느 정도는 타협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한편 더불어민주당 내 갈등의 씨앗이었죠. 이 대의원 전당대회 룰이 확정이 됐습니다. 대의원과 권리당원을 축소하고 이제 국민 여론 투표를 25%로 늘렸는데요. 이재명 고문에게 상당히 좀 유리해 보여요. 네, 아무래도 이제 당내 기반을 고려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. 룰 변경과 관련해서는 이제 대의원 비율을 지금 높이는 게 맞냐, 유지하는 게 맞냐, 낮추는 게 맞냐라고 하면은 룰 변경과 관련해서 당내 자본이 좀 시끄러운데 친명계 의원들이 오늘 이제 의사 발표를 한 게 룰 변경에 대해서도 전당원 투표를 한번 거쳐보자. 그러니까 어떤 의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 권리당원 투표로서 하루 만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데 대의원들에게 50% 가까운 그 비율을 좀 유지를 한다는 건 좀 정근대적인 부분은 좀 있었습니다. 네, 민주당이 최고위원 권역별 투표제를 도입하기로 일단 잠정 결정이 됐는데 지금 이게 당을 대표하는 이런 의미가 좀 퇴색되고 지역에 대표하는 의미가 좀 커진다 이런 반발도 있습니다만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에게는 조금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? 이제 안규백 이제 전 준 위원장이 사퇴를 했는데요. 안규백 전 준 위원장이 바로 이 KBC에서 이제 여의도 초대석에서 얘기를 하면서 당의 역사성을 좀 고려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원외위원장 그리고 TK, PK 좀 비인기 지역의 원외위원장들에게 좀 어느 정도의 기회를 좀 유지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 권역별 최고위원 투표제를 좀 반대로 했었는데 이 부분 잡음이 계속 좀 될 것 같습니다. 될 것 같은데 지금 지역과 관련해서는 호남 쪽에서는 이제 최고위원이 이제 그 선출이 되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는 셈이 됐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8개 지역에 광주만 놓고 보더라도 그 기존에 이제 국회의원 아닌 좀 새로운 인물, 새로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에게 좀 기회를 줘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. 네.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이 최고위원 구성에 있어서 지역의 대표성 보완은 이 대의원 권리당원이 이 소수인 지역의 대표성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 안규백 전당위원회 이제 전 위원장이죠.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. 비대위의 제안대로라면은 아무래도 좀 지역 대표 최고위원이 호남과 수도권에서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근데 이제 이런 시각은 좀 있더라고요. 수도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각 권역별로 한 표씩 이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도권 출신 최고위원들은 숫자가 좀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요. 그 다음에 호남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전에는 이제 지명직으로 최고위원을 했던 부분이 이제 권역별 투표가 되면서 확실하게 이제 한 자리가 이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는 크게 그 손해는 아닌 것 같습니다. 네. 한편 이제 더불어민주당 비대위가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6개월 당적 유지 조건을 이제 드리면서 피선거권 자격 미달로 이제 당대표에 출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. 그런데 오늘 박 전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선출 당시에 받은 피선거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.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? 제가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영입 인사 출신이긴 하지만 민주당에서 인재 영입을 할 때는 그 원칙을 뛰어넘는 파격을 기준으로 놓고 이제 영입을 하거든요. 근데 그분들이 이제 본래 용도가 이제 마치고 나면 그 이제 본인 스스로의 뭔가 정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높고 단단한 원칙의 벽을 이제 내세우는데 이번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관련된 지금 출마 여부도 좀 그런 한 단면이다.
그렇긴 하지만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오늘 이제 주장을 했던 비대위원장 됐을 때 그 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됐던 내페이 선거권이 날아가는 거 이거는 좀 논리적으로 모순인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법적으로만 보면은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. 그 당시 중앙위원회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에게 이제 추인을 해줬던 그 범위를 어떤 부분인지 생각을 해보면 그 피선거권이 계속 이제 유지가 된다라고 본다는 거는 조금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이제 이준석 당대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윤리위 심의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이번 주 목요일에 징계 수위가 결정이 될 텐데 지금 이 문제를 놓고 배현진 최고위원과의 갈등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목요일에 징계 수위가 참 어떻게 될지가 참 궁금한 상황인데요.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로 좀 결정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시나요? 제가 보기에는 이제 중징계는 불가피하지 않겠냐 이 부분에도 이제 원칙을 좀 적용하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. 한 가지 이 부분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주 방송에서도 민생 해결사 윤석열이 아니라 권력자 윤석열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. 그럼 권력자 윤석열이라는 게 그 사정기관이나 권력기관과의 관계 설정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노출이 되는 건데 일반 시민들과 국민들한테는 체감이 되는 권력자의 모습이라는 게 바로 이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 더 체감이 되는 부분입니다.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이준석 대표에게 좀 그 퇴로를 열어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는데요. 이제 저희가 이제 대선 국면에서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당시 그 윤석열 후보에게 대선에서 지면 이 앞에 앉아 있는 국회의원들은 가만히 있고 당신과 나 둘만 집에 갈 거다라는 말이 좀 화제가 됐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윤석열 당시 후보가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으면서 이제 두 분 다 이제 지지율이 다시 올라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. 그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하면서 속으로 내가 대통령 당선되면 이 대표 혼자 집에 가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. 네. 아무튼 이렇게 여야 모두 국민들에게 변화와 신뢰의 모습을 보여줘도 참 모자랄 판에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광주 광산구 의회 의장 후보를 뽑기로 선출을 했습니다. 이게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? 네, 좀 이런 걸로 기상천외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정치권이 호남 유권자들을 다른 지역에 좀 욕보이는 행동을 이런 식으로 좀 너무 눈치 없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하다 이제 뽑기까지 나왔는데요. 정말 좀 반성 많이 하고 저부터서도 좀 대신 사과를 좀 드려야 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정준호 변호사와 함께 정치권 이야기 짚어봤습니다. 오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